암과 곰팡이는 종양을 만들어 자신의 영역을 넓힙니다. 무산소 상태에서도 영양분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젖산을 만들며 항진균제에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분이 없으면 모두 죽습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이 몰랐던 암치료법, 실전통합 암치료, 저자 폴 앤더슨이 쓰고 한솔의학에서 편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도서관에 직접 신청해서 읽게 된 책입니다. 그런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을 검색해봐도 저자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번역을 한 의사분들은 저자가 대단히 유명한 분들이라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기보다는 대학 교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암 치유에 대한 여러 방법과 연구를 광범위하게 논하고 있습니다. 책의 큰 목차, 제1장, 통합종양학에 거는 희망, 제2장, 암의 근원들, 제3장, 표준 항암치료와 통합암치료의 차이점, 제4장, 병원에서 하는 전통적인 암치료법들, 제5장, 암을 예방하는 음식들, 제6장, 암치료와 예방에 쓰이는 건강보조제들, 제7장, 정맥주사와 그 외의 주사요법들, 제8장, 수술, 항암화학치료, 방사선 치료 전 보호와 후 회복, 제9장, 흔한 암들의 통합치료법, 제10장, 그 밖의 암을 위한 대체요법들. 오늘 소개드리는 내용은 이 책 본문 중에서 암을 치료하는 식단을 중심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전문적 의학 용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들은 쉬운 용어로 대체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성과 알칼리성의 밸런스. 당신의 혈액은 약 알칼리성의 pH를 띠고 있으며 7.35에서 7.45의 평균 pH를 유지한다. 당신 몸의 산성과 알칼리성의 밸런스는 신장이 당신이 먹는 음식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렸다. 음식의 영양 성분이 혈액 안에서 알칼리성 영향을 미칠지 산성에 영향을 미칠지를 결정하고 당신의 몸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한다. 사람들은 산성의 음식은 맛이 신 음식이나 위산과다를 초래하는 것들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토마토는 위산과다로 인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지만 혈액의 pH에 미치는 영향과는 다른 것이다. 의사들은 생체 내에서 음식이 혈액 pH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한다. 체내의 pH는 음식의 산성이나 알칼리성 효과에 의한 것이지 음식 자체가 산성인 것은 상관이 없다. 고대의 식사는 나트륨보다 칼륨이 풍부했고 염화물보단 중탄산염이 더 많았다. 칼륨은 산성 pH에 있어 완충액 역할을 한다. 우리의 선조들은 칼륨과 나트륨의 비율이 10대 1로 칼륨 중심 비율의 식사를 해왔다. 우리의 몸은 그 비율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 현대사회의 가공식품들은 이 비율을 거꾸로 뒤집어 나트륨이 더 높은 비율이 되었다.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들은 알칼리성을 촉진한다. 반면에 육류, 계란, 유제품은 모두 산성인 황산을 증가시킨다. 소금도 역시 산성이다. 미국인 식단은 산성에 가깝다. 이런 산성을 일으키는 식단을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의 혈액 pH는 낮은 정상 범위에 속한다. 식습관에 의한 산성 혈액 pH와 암 발생의 직접적 연관성을 다룬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 하지만 음식을 통한 산성화가 세포 레벨에서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암세포의 생성은 이미 알려진 바이다. 이는 육류는 최소화하고 과일과 채소가 대부분인 식단이 왜 암을 예방하는 식단인지의 이유이기도 하다.
식습관과 염증. 만성염증은 암의 생성과 진행의 위험 요소이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말을 빌리자면 시간이 지날수록 만성염증은 DNA에 손상을 주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만성염증의 감염, 장내 미생물 불균형, 흡연, 비만, 당, 독소, 운동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컨트롤하기 쉬운 것은 식습관이다. 하버드 대학 보건부 영양학과 교수인 프랭크 후 박사도 식습관이 염증을 없애는 데 필수라고 동의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과일과 채소가 풍부한 식사를 하면 염증을 줄일 수 있다고 후 박사는 주장한다. 많은 연구들이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식단은 염증을 유발하였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단은 염증을 낮춘다는 것을 증명했다. 암에 설탕이 미치는 영향. 당뇨의 진단 기준은 공복혈당이 126 이상, 헤모글로빈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일 때다. 전당뇨의 경우 공복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 당화혈색소가 5.7%에서 6.4% 사이일 때 해당된다. 대부분의 당뇨병의 메커니즘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설명된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당신의 근육, 지방, 간세포들이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고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의미한다. 인슐린 저항성과 암을 키우는 환경 조성의 관계성은 이미 많이 입증되었다. 인슐린의 과다 분비는 암을 유발한다. 이것이 인슐린 치료를 받는 2형 당뇨 환자들이 왜 암에 걸릴 위험이 높은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다른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인슐린 복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암 사망률과 악성 종양의 위험률이 높아진다. 인슐린 저항성이 어떻게 암 생성을 부추기는지는 여러 메커니즘들이 있다. 인슐린 저항은 스트레스, 약물 복용, 과체중, 환경 독소, 식습관, 운동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미국인의 식단은 정제 탄수화물, 즉 설탕으로 가득하다. 빵, 파스타, 탄산음료, 쿠키, 빵 등의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치솟게 하고 그 결과 인슐린이 과다 배출된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꿀, 시럽, 탄산음료, 주스를 통한 하루 설탕 섭취량은 하루 성인이 섭취하는 총 칼로리의 5% 미만이다. 하루에 2000칼로리를 섭취한다고 치면 25g의 설탕으로 계산이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음료수 하나, 에너지바 하나로도 이미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긴다. 평균적으로 미국인들은 하루에 82g, 설탕 20티스푼을 섭취한다. 당연히 이는 암으로 이어지는 인슐린 저항을 초래하고 암의 위험인자인 비만을 유발한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곡물에 관한 진실이다. 정제된 곡물은 미국에서 단순 탄수화물의 섭취를 높이고 인슐린 저항을 초래하는 큰 이유다. 설탕 대체식품. 우리는 많은 질병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인공감미료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퍼듀 대학 행동신경과학과의 교수인 수잔 스위더스 박사는 인공감미료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이렇게 말했다. 인공감미료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과다한 체중 증가, 대사증후군, 2형 당뇨,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 22년 동안 12만 5천 명의 남성들을 관찰한 연구에서 아스파탐이 첨가된 다이어트 소다를 하루에 한 캔씩 섭취한 남성들이 비호치킨 림프종과 다발성 골수종에 걸릴 위험이 높았다. 인공감미료를 피하고 자일리톨, 꿀, 스테비아와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한다면 훨씬 적은 양의 설탕을 섭취하게 될 것이다. 주스와 탄산음료를 향이 가미된 탄산수나 허브티로 대체하고 단 게 먹고 싶을 땐 베리류 과일이나 다크초콜릿 등으로 해소하기를 권장한다. 와버그 효과. 세포들은 대체적으로 산소에 의존하여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해낸다.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성해내는 산소 호흡 과정은 매우 효율적이다. 세포들이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는 발효, 즉 무산소성 당분해가 있다. 무산소성 당분해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덜 효율적이지만 우리의 몸은 빠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할 때 무산소성 당분해를 이용한다. 1924년에 독일 의사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오토 와버그가 암세포는 정상세포와는 다른 대사작용을 한다고 밝혀냈다. 그는 암세포들은 산소가 있어도 무산소성 당분해를 선호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결과 암세포들은 어느 상황에서도 많은 양의 포도당을 이용해 빠른 세포 증식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다. 와버그 박사는 이런 고장난 에너지 대사가 모든 암의 출발지라고 주장했고 이를 와버그 효과라고 한다. 이 가설은 암의 유전적 근원 가설에 묻혀 빛을 보지 못하다가 최근에 다시 재조명받고 있다. 2012년 토머스 사이프리드 생화학 유전학 박사가 와버그 박사의 연구를 풀어낸 암은 대사질환이다 라는 책을 출간했다. 사이프리드 박사는 암은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으로 인한 대사질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암의 근원이 유전자 변형이라는 가설을 정면 반박했다. 유전자 변형도 알고 보면 손상된 미토콘드리아에 의한 것이라는 얘기다. 사이프리드 박사는 암 환자들에게 칼로리 제한을 하되 암세포들이 에너지원으로 쓸 수 없는 케톤 생성을 증가시키는 방식을 권한다. 암세포들은 정상세포와 비교해 훨씬 더 빠르게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다. 그 결과 젖산이 쌓이고 젖산은 주변 정상 조직도 손상시켜 암의 침투와 전이를 더 쉽게 한다. 우리는 암세포들에게 포도당을 공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냈다. 포도당을 없애면 우리의 몸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어 암세포를 파괴시킨다. 영양을 통한 암 예방, 지중해식 식단. 많은 사람들이 지중해식 식단이 심혈관 질환에 좋은 건 알고 있지만 강력한 항암 효과도 있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한다. 지중해식 식단은 과일, 채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생선, 통곡물, 콩류, 적당한 양의 와인, 소량의 적색 육류로 구성되어 있다. 대규모의 관찰 연구에서 지중해식 식단은 낮은 암 발병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에 의하면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면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섭취한 그룹에 있는 여성들은 통제 그룹과 비교해 약 68%의 낮은 유방암 발생 위험률을 보였다. 지중해식 식단과 함께 다양한 너트류를 섭취한 그룹도 통제 그룹에 비해 낮은 암 발생 위험률을 보였지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룹만큼은 아니었다. 우리는 암 예방에 지중해식 식단이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미주에서는 지중해 쪽 국가들과는 달리 곡물들이 당 지수가 높으므로 곡물은 최소화한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길 권한다. 커프만 다이어트. 커프만 다이어트는 연구자이자 진균 독소 전문가인 더그 커프만에 의해 발명되었다. 이 식단은 많은 암의 근원이 되는 곰팡이 감염을 초래하는 음식을 피하는 것에 전제를 두고 있다. 항생제 과다 처방, 고당 식단, GMO 농산물의 화학 물질들은 체내 진균 번식을 초래한다. 진균 독소는 옥수수, 땅콩, 곡물, 우유, 브라질너트, 피칸, 호두에 자주 발견된다. 진균 독소들은 입증된 발암물질이다. 많은 사람들이 페니실린 같은 약물에서도 진균 독소가 검출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발암성 외에도 진균 독소는 면역력도 감소시킨다. 커프만 박사는 암은 진균의 DNA와 우리 몸 안의 백혈구들의 DNA가 합쳐져 새로운 하이브리드 종양을 만들었을 때 시작된다. 이 하이브리드 종양은
50%가 인간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우리 면역 시스템의 방어를 피할 수 있다. 커프만 박사의 가설이 점점 입증되고 있다. 예를 들어 P53 유전자는 암 환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변이된 유전자다. 이 유전자의 변이는 손상된 DNA를 가진 세포가 계속 증식할 수 있게 한다. 대부분의 P53 유전자 변이는 후천적이다. 메이저 의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는 곰팡이가 만드는 진균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P53 유전자 변이와 간암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커프만 박사는 암과 곰팡이 사이에 몇 가지 유사점을 집어냈다. 종양을 만들어 확산한다. 무산소 상태에서도 영양분을 분해할 수 있다. 젖산을 만든다. 당분이 있으면 잘 자라고 당분이 없으면 죽는다. 항진균제에 반응한다. 커프만 식단을 따르는 의사들은 곡물, 술, 효모, 버섯류, 땅콩 섭취는 피하라고 권하고 있으며 항진균제를 처방한다. 커프만 식단에는 2개의 단계가 있다. 첫 단계는 탄수화물을 아주 엄격하게 줄이는 것이다. 목표는 곰팡이를 굶겨 죽이는 것이다. 이는 진균 독소에 의한 세포 안의 DNA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줄인다. 동시에 면역력을 향상시키면서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증식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두 번째 단계는 건강한 탄수화물을 소량 허락한다.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의학적으로 특히 소화관질 경련을 치료하는 데 널리 쓰여져 왔다. 최근에는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 루게릭병, 뇌손상, 뇌졸중, 자폐증, 우울증, 두통, 심장마비에도 쓰이고 있다. 비만인들에게는 체중 감소하는 데도 탁월하다.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극소량의 탄수화물과 풍부한 지방질, 적당량의 단백질 섭취에 기반을 둔다. 케토제닉 다이어트라 불리는 이유는 지방 분해를 통해 케톤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이 현상을 케토시스라고 한다. 와버그 현상에서도 배웠듯이 우리의 몸은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당 분해를 통하여 에너지를 생성한다. 탄수화물 섭취가 하루에 50g 미만으로 제한될 때는 우리의 몸은 포도당을 얻기 위해 간에 의존한다. 간은 포도당의 저장 형태인 글리코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탄수화물을 제한한 후에는 간의 글리코겐도 소모되고 케톤을 통해 ATP 에너지를 생성하게 된다. 케톤은 섭취하는 음식 안에 있는 지방산이 분해되면서 생긴다. 여러 연구들은 대부분의 암세포들이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는 암세포들에게 대사적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항암 효과를 일으킨다. 케톤은 몇몇 암세포들에게는 독이 되기도 한다.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암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높임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항암 효과를 내고 혈관 신생을 막는다. 또한 항염 효과가 있고 세포 자연사를 유도하며 암세포들의 증식을 감소시킨다.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직접적으로 인슐린 레벨도 줄이므로 암을 키우는 유사 성장인자인 IGF-1 같은 호르몬도 줄이면서 암과 싸운다. 케토제닉 다이어트에 관한 첫 연구는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구진들은 대장암에 걸린 실험쥐들이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했을 때 종양의 무게가 줄고 악액질이 호전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른 동물 실험들도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악성 피부암, 대장암, 위암, 전립선암 등의 종양 성장을 억제하고 생존율을 높인다는 걸 증명했다. 동물 실험에서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방사선 치료의 효과도 향상시킨다는 게 입증됐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아직은 한계가 있지만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데이터들이 논문에 소개되었다.
다른 동물 실험들도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악성 피부암, 대장암, 위암, 전립선암의 종양 성장을 억제하고 생존율을 높인다는 걸 증명했다. 다른 동물 실험들도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악성 피부암, 대장암, 위암, 전립선암 등의 종양 성장을 억제하고 생존율을 높인다는 걸 증명했다. 동물 실험에서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방사선 치료의 효과도 향상시킨다는 게 입증됐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아직은 한계가 있지만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데이터들이 논문에 소개되었다. 1995년 연구에 의하면 뇌종양에 걸린 2명의 여아 환자들이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한 자료가 있다. 8주 후 PET 스캔에서 21.8% 낮은 포도당 흡수율을 보여 케토제닉 다이어트의 항암 효과를 입증했다. 두 환자들 모두 신체 기능과 영양 상태가 모두 호전되었다. 둘 중에 한 명은 1년 동안 암관의 상태였으며 10년 후에도 계속 살아있었다. 여기서 암관해란 암치료에서 증상이 완화되거나 사라진 상태를 뜻합니다. 2012년에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대 교수인 유진 파인 박사가 10명의 암 말기 환자들을 데리고 4주간의 케토제닉 다이어트 실험을 진행하였다. 암이 빠르게 진행되던 9명의 환자들 중에 5명은 안정기에 돌입했고 PET 스캔을 통해 부분적 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은 9명 모두에게 일어나지 않았다. 2016년 독일의 나탈리 젠슨 박사가 10개월간 78명의 암 환자들을 개인 클리닉에서 치료하며 연구했다. 78명의 암의 종류와 단계는 다양했다. 완화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따른 환자들은 확실히 다른 점을 보였다. 이것은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엄격하게 따르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의 효과가 몇몇 연구를 통해서 입증된 바 의료진들의 감독 아래 통합 암 치료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서 쓰일 수 있다. 아직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된 바 없다. 경미한 부작용들은 식단을 조금 조절함으로써 고칠 수 있다. 고지방식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피로감, 메스꺼움,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 저혈당 증세 또한 소아 환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 어른들도 소화불량을 호소할 수 있으며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아질 수 있다. 피로감, 변비, 케톤 입냄새, 가슴 두근거림, 메스꺼움 등의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다. 어린이들에 비해 어른들은 대체적으로 경미한 부작용 증상들을 보인다.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전문의와 꼭 상의하길 바란다. 몇몇 연구들은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셀레늄, 구리, 아연 등의 우리 몸 안의 미네랄을 고갈시킨다고 보고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 중 보조제로 미네랄을 보충할 것을 권장한다. 케토시스에 도달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소변 안의 케톤이나 혈중 케톤을 측정하는 홈키트를 사용하기 바란다. 소변을 통해 케토시스를 확인하는 것은 초기에만 효과적이고 몸이 케토시스에 적응을 하고 나서는 혈중 케톤을 측정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100여 년 전에 실험쥐를 통해 칼로리 제한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다. 그 이후로 많은 동물 실험들을 통해 칼로리 제한이 암의 진전을 더디게 한다는 걸 입증했다. 더불어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한 20년간의 연구는 칼로리 제한이 암 발생률을 50% 감소시키고 고령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낳았다. 간헐적 단식은 케톤체들의 항암 효과를 키워 항암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간헐적 단식이 정상세포들은 보호해주고 암세포들은 잘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라고 얘기한다. 또한 2, 3일간의 간헐적 단식은 독소로부터 정상세포들을 보호하고
암세포들의 죽음을 부추기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발표했다. 실험에선 각기 다른 악성 종양을 가진 10명의 암 환자들을 항암 전과 항암 후에 단식을 하게 하였다. 이 암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4번의 항암 치료를 받으며 단식을 하였다. 대표적인 항암 부작용 증상들인 구토, 설사, 피로, 무기력함 등이 줄어들었다. 간헐적 단식은 특히 항암 전후에 전략적으로 사용될 경우 암 환자들에게 장기적 칼로리 제한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1년에 몇 번 단식을 하는 것도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폴 앤더슨의 당신이 몰랐던 암치료법, 실전 통합 암치료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말하는 암치유를 위한 식단 가이드를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유기농으로 먹어라. 정수된 물을 마셔라. 식물성 음식을 먹어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 생선을 먹어라. 자연 상태의 음식을 먹어라. 콩기름, 옥수수 기름, 면실류는 피하라.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건강한 오일을 섭취하라. 유제품은 최소화하라. 인공감미료와 식품 방부제는 피하라. 튀긴 음식, 그을린 탄 음식은 피하라. 과자나 트랜스지방 섭취를 피하라. 저염 식단을 하라. 탄산음료나 주스,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들어간 음료수는 피하라. 허브티나 유기농 그린티를 마셔라. 설탕과 정제탄수화물 섭취를 최소화하라. 땅콩같이 진균 독소에 오염될 수 있는 음식들은 피하라. 가공육류는 피하라. 급하게 먹지 말아라.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